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이 중동 곳곳에서 일주일째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차기 지도자 선출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크루드족의 이란 공격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반길즈 국립외교원 교수,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좀 저희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란 최고 지도자로 하메네이 차남은 용납할 수 없다. 이란 후계 구도 역시 자신이 직접 관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이란의 공습을 단행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죠. 이게 네. 여러 가지 목표가 막 혼선돼서 나오잖아요. 미사일 기지를 타격한다, 미사일을 만드는 공장을 타격한다, 핵시설을 타격을 한다, 정권을 교체한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나눠보면 사실은 군사 인프라를 와해시켜서 대적할 수 없게 만든다. 그 이란 혁명 수비에 대해 지휘 인프라를 다 무력화시킨 게 있고, 이거는 사실은 작전적인 목표죠. 그리고 전략적 목표로 한다면 이란을 비핵화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핵 협상의 어떤 그 실패의 과정에서 나온 거니까.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이게 다 되려면 정권 교체라는, 즉 이 목표가 지속 가능하려면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네네. 하메네이 무스타바가 되면, 하메네이 차남이 되면 되레 지금의 신정 체제 최고 지도자 체제보다 더 강경한 반미 노선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럼 궁극적으로 이 작전의 실패, 궁극적인 실패가 되잖아요. 그건 미국이 생각한 한 최악의 시나리오였는데 그것만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레드라인을 명확히 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어떤 게 결국은 이번 에픽 퓨어리라고 하죠. 네. 장대한 분노 작전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 지금 상당히 좀 강경한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뭐 지도자가 되려는 자 결국 죽는다 이런 좀 발언을 하기도 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사실 이란은 부인하고 있지만 뭐 물밑으로는 뭔가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인 걸로 좀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협상에서 미국이 좀 더 좋은 포지션을 차지하기 위한 좀 그런 발언으로도 보여지고요. 네. 이제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 지금 관건은 이겁니다.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건 약간 베네수엘라 모델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누가 후계자가 됐든 미국, 이스라엘 적대시 정책 포기하고 핵 포기하고 군사적으로도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된다는 게 명확해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그게 협상이 됐든 아니면 군사적 행동이 됐든 뭔가 미국이 좋은 포지션을 가져가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란 외교관들에게도 망명을 신청하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이 전선이 두 개가 있죠, 사실은. 외교 전선과 전장에 있는 실제 싸우는 전투 전선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 외교 전선에서 이제 외교관의 그 역량을 무력화시키게 하겠다는 게 있고, 그것은 단지 외교관만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 이란 정권의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포석이 있는 것이죠. 정부 기능이 마비되면 이란이 혼란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해왔던 이란 시민에 의한 내부 봉기, 결기, 이것 때문에 정치를 지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어떤 메시지하고 다 수렴이 된다고 봅니다. 외교관에 대해서 이런 망명까지 얘기한 것은 그런 목표와 수렴이 된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이란 측에서 최고 지도자 선출에 간섭하지 말라, 이란은 이렇게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과연 그러면 하메네이 후계자로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차남 모즈타바가 사실상 선출됐다라는 일부 보도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란 측에서는 지금 공식화하지 않고 있잖아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상 모스타바가 다음 지도자로서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란 혁명 수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밀고 있고. 예. 근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발표는 안 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표적화되는 걸 방지한다. 당연히 이제 참수작전의 시즌 2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러면 임명하자마자 또 그 참수가 돼버리고, 그럼 또 다시 만들어야 되는, 또 다음 후계자를 또 지정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혼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적화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래서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명령을 내리거나 내부적으로
지휘 체계가 구축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지금 표적화되는 거랑 관련이 되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내정이 된 다음에 안전하게 정치 지도자로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군사 지휘 체계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내각에 대해서 지시하는 이런 측면이 되려면 안전한 곳에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정치 지도자로서 안전지대를 구축하는 차원, 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발표를 안 하고 그 네. 두 가지를 회피하고 또 안전지대는 완성하고 이런 두 가지 목표 차원에서 NCND라고 봐야 되나? NCND 부인하지도 측면에서 뭐 그렇죠. 확인하지도 그런 않는 측면에 그런- 어떤 성향이 좀 목표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쿠르드족이 미국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이란 내부에서 지상전을 개시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쿠르드족의 이란 공격 가능성이 있다면 전적으로 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찬성한다는 얘기는 미국이 주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음. 미국이 주도하게 되면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함정에 대해서 좀 그 책임은 모면하겠다. 그렇지만 네네. 쿠르드가 역할을 해준다고 하면 미국이 이란 공습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에 다가가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찬성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무슨 리스크가 있느냐? 지금 쿠르드족 한 3, 4천 명 정도가 지금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정도의 민병대 전력으로 과연 이란 시민들의 그 봉기를 서포트할 수가 있겠느냐? 그게 이제 또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쿠르드족이 지금 중동 지역에 여러 군데 지금 살고 흩어져 있거든요. 있는, 이란도 네, 있고 흩어져 이라크도 있죠. 있고 튀르키예도 있고 시리아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이 쿠르드족의 활동이 다른 지역에 있는 쿠르드족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어떤 그 촉발 요인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쿠르드족 때문에 그냥 무기 때문에 중동으로 전선이 확장되는 게 아니라 쿠르드족이라는 어떤 이런 현장에서의 그 민족적 특성 이걸로 인해서 확전이 되는 그런 어떤 그 함정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미국은 좀 발을 빼겠다. 다만 지금 쉽지 않으니까 쿠르드족에 도움을 준다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찬성 입장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에 쿠르드족이 이 지상전에 투입이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과연 지금 이 갈등 상황, 충돌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제가 한 가지 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네. 그 쿠르드족이 그 2001년에 9.11 테러가 일어나고 뒤에 이제 아프간전이 있었고 2003년에 이라크전이 있었죠. 네, 예. 2003년 이라크전 때 미국과 다국적군이 이라크 남부와 북부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북부의 주축이 뭐였냐? 미국의 특수부대와 쿠르드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03년을 좀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미국의 지상군이 대규모 투입되는 거는 어려울 겁니다. 이번 전쟁에서. 그러니까 네네. 미국 내 여론이 안 좋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지만 소수의 특수부대와 쿠르드족이 연합해서 특히 이제 이란 내에 있는 쿠르드족이 연합을 해서 작전한다 그러면 전쟁의 양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물론 지금 이란 내 쿠르드족이나 뭐 이라크 옆에 있는 이라크 쿠르드족이 뭐 이란 혁명 수비대나 군처럼 전차나 장갑차 큰 뭐 중요한 무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예. 대신에 지금 이란의 제공권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거의 다 가져간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란군의 그런 방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중 지원을 통해서 해결해 줄 수가 있죠. 그러면 지상전을 통해서 어쩌면 굉장히 큰 성과를 얻을 수도 있다라고도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뭐 실제적으로 뭐 다른 지원은 아니더라도 공중전으로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테러와의 전쟁 때 보면 네네. 아프간전도 전쟁 초반에는 미군의 지상군이 대규모로 투입되지는 않았어요. 소수의 특수부대들과 CIA의 중군사 조직 요원들이 들어가서 개전 초반에 큰 성과를 이뤄냈거든요. 그리고 현지에 있는 저항 세력들을 규합해서 작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 모델이 적용된다 그러면 사실 이란 혁명 수비대 입장에서도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공권을 지금 거의 이스라엘과 미국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전투기를 이용해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보면 미국이 어쩌면 적절한 시점에 이 카드를 잘 꺼낸 걸로도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쿠르드족이 결국에는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라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을 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하고 쿠르드족의 도움을 받았던 과거의 이제 전력을 봐야 되는데 네네. 여러 번 사실은 도움을 받았죠. 쿠르드. 뭐 멀리까지 안 찼더라도 트럼프 일기 때 시리아 쿠르드족의 이제 IS에 정하기 위해서 사실 현지 동맹으로서 같이 싸웠어요, 미군과. 네. 근데 결국은 그 쿠르드족을 그냥 놔두고 미국만 빠져나왔거든요. 그렇게 사실은 버림받은 역사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독립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역할에 대한 인정을 해주고 여러 후속 지원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쿠르드족은 이용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더라고요. 예. 쿠르드족을 이용했다라는. 그래서 쿠르드족은 그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 수천 명 정도의 어떤 그 투입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것을 또 하나 얻어가려고 최소한 노려보는데 결과적으로 지난 한 20, 30년의 역사가 결국은 쿠르드족의 그 배신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유사한 수순을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신정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3단계 작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단계로 진입했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이 3단계 작전이 뭐고 지금 다음 단계로 진입했다. 이건 어떤 의미인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1단계 작전은 전쟁이 발발한 28일에 진행된 하메네이 제거, 그러니까 이란의 최고위급 지도자들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제거가 1단계로 이루어졌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한 100시간 정도 진행된 것은 사실은 이란이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 자폭 드론을 제거하는 작전이었습니다. 3단계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까요? 3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지금 이 이란의 체제에 가장 수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라든지 이란의 군과 경찰이 지금 타깃이 되는 겁니다. 3단계에서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2단계 작전을 하고 있지만 네. 이스라엘은 일부 3단계 작전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테헤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란의 경찰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타겟으로 지금 포함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3단계 작전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리면 이제는 이란의 체제를 수호할 수 있는 세력들이 거의 다 이제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또 향후에 정세가 또 급박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란의 대응도 짚어보면 이란은 지금 걸프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 튀르키예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아제르바이잔에까지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변국으로 지금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네. 이런 지금 이란의 대응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하메네이가 28일 날 이제 제거되고 네. 물론 이제 그 전에 여러 가지 비상 플랜들을 짜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돌아가는 거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 비상 계획 자체가 사실상 중동 여러 나라 국가들을 이제 물귀신으로 다 빠뜨리는 그런 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특히 외교전 측면에서 지금 불리하게 저렇게 아제르바이잔에 갑자기 자폭 드론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튀르키예 쪽으로 날아오고 이거 네. 관련돼서도 이란 외교부는 우리가 쏜 게 아니다. 강력하게 부인을 한 네.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뭔가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사라졌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통신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 이런 이제 돌발적인 상황들이 이제 실제 야전 부대에서는 위의 지시를 못 받으니까 돌발적인 행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튀르키예는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물론 이제 이란은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미사일을 쏜 거라면 이게 또 이제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이제 나토 회원국인데 이제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가기 전에 이제 요격이 돼서 피해는 입질 않았지만 네. 그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살펴봐야 돼요. 그 달라지는 어떤 대응이 첫 번째 기술적인 오류였냐, 아니면은 두 번째는
직접 이란이 발사한 게 아니고 다른 데다가 줘서 다른 대리 세력이 발사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의도가 진짜 있느냐. 제일 문제는 이제 세 번째 의도가 있다고 하면 그렇겠죠. 그러면 나토가 집단 방위 개념 하에서 가동되잖아요. 5조가 뭐냐면 나토 회원국 32개 중에서 공격을 한 개국만 받으면. 공격을 받으면 네네. 이건 전체에 대한 공격이다. 그럼 자동적으로 그 의도가 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발동이 돼야 되는데 이 전쟁의 시작이 과연 합당했는지에 대한 나토 회원국의 찬반 양론이 갈립니다. 네. 독일이라든가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 공습 자체가 좀 부당한 측면에서 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5조가 발동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는 것 상황 자체가 대서양 동맹이 유사일에 굉장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것이고 이게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 회원국에 대한 공격이다. 의도가 이제 확인이 되면 네. 그래서 5조를 발동해야 된다고 해서 대동단결하면 그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대서양 동맹에 대한 의구심이 좀 해소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대서양 동맹이 굉장히 약화되는 도전에 직면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여러 가지 이견 때문에 결국은 나토가 이 문제에 거리를 둔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 얘기해왔던 거봐라 대서양 동맹은 별 효과도 없고 의미가 없는 동맹이다라고 하면서 지금의 도전에 직면한 나토 동맹이 더 심각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 이 두 네. 가지가 공존하는 가운데 굉장히 혼란기가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그런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혼란기를 이란이 노렸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것도 배제할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의 이란의 전략을 보면 과거와 많이 다릅니다. 네네. 그러니까 걸프 국가들 대상으로 거기에 이제 미국 기지뿐만 아니라 민간인 대상으로 타격을 한다는 것은 플랜 B 전략을 가동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토를 대상으로 저렇게 이제 확전을 하면 그게 이제 플랜 B 전략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뿐만 아니라 나토까지 끼어들게 하면 그게 바로 미국이 가장 우려했던 대목이고 전선이 확장되는 게 그러면 결국은 미국의 전략적 실패를 안길 수 있다라는 플랜 B를 가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의도가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그 셈법을 가동시킨 것이라고 평가를 해야겠죠. 예. 자,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에서 무기 비축량이 결국에는 핵심 변수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내 전문가들이 무기나 탄약 재고분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아니라고 하고 있고요. 예. 누구 말이 맞을까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무기의 종류에 따라서 사실 보유량은 좀 큰 편차가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이번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을 막을 수 있는 패트리어트 포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 달 전에 이미 그 중동 지역에 전개를 다 시켜서 놨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 뭐 중동 여러 나라들이 특히 이제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들이 이번에 과거와 달리 이란의 미사일과 자폭 드론 공격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요격 미사일의 재고는 사실상 많이 소진이 됐죠. 반면에 지금 이제 이란 내 방공망을 어느 정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확보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굳이 사거리가 긴 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같이 네네. 고가의 그런 미사일은 이제 좀 쓸 일이 점점 적어지겠죠. 그럼 저가 유도 무기로 그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저가의 유도 무기 예를 들어서 이제 GPS로 유도되는 그런 뭐 제이담 같은 것들은 사실은 미국이 꾸준하게 보유량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거고 요격 미사일은 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한미군도 지금 패트리어 포대 등 일부 전력을 중동으로 보내려고 준비하는 정황도 확인이 됐잖아요. 예. 지금 만약에 이렇게 패트리어 포대를 이제 보내는 부분도 그렇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에이테크음스나 다연장 로켓까지도 지금 주한미군 전력이 중동으로 이동할 가능성까지도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군에는 뭐 전력에 문제가 없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사실은 그게 기준을 어느 선으로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오늘 이제 언론에 나온 얘기들 좀 종합해 보면 네. 일단 주한미군이 생각하는 거는 패트리어트 부대 이동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많은 양의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들을 이제 주한미군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격 미사일들이 지금 이제 중동 지역에서 급속도로 소진이 됐기 때문에 네. 앞서 이제 요격 미사일 네.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트리엇이 탄도미사일도 유격하지만 네. 그런 이란의 자폭 드론도 유격을 합니다. 음. 근데 이란의 자폭 드론은 뭐 대당 한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한 60억이라고 네. 해서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소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아마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좀 가져가려는 게 아니냐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밖에 뭐 에이테킴스 같은 경우에도 뭐 중동 지역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번 전쟁에서 에이테킴스는 크게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건 좀 가능성이 적고 대신에 이제 패트리어트는 또 그 계속 요격 요격을 하기 미사일을 위해서. 좀 보낼 가능성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패트리어트 부대를 보내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중으로 수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최소 단위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대형 수송기가 한 7대 이상은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까지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두세 대가 지금 와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요격 미사일 쪽을 좀 빨리 가져가려는 게 아니냐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군의 우리 군 전력에 영향이 좀 없을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이 이제 시점적인 측면에서 따져볼 지점이 있는데 네. 자유의 방패 지금 연합 연습 기간이잖아요. CMX를 오늘까지 그러니까 위기 관리 연습 오늘까지 하고 그다음에 19일부터 19일까지는 CPX 연습이라고 지휘소 연습하고 그다음에 실제 그 부대가 움직여서 훈련한 FTX 기동 훈련, 네. 그것까지 하는데 그래서 미군의 그 증원 전력도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이런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일부는 또 바깥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이게 엇박자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능력보다 더 따져봐야 되는 게 북한이 이런 상황을 갖고 오판하지 않도록 이게 주한미군의 어떤 임무 자체를 한반도 임무의 뭐 중요성을 좀 약간 느슨하게 하고 다른 쪽으로 돌린다라는 인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한미 당국 간 협의를 한 것으로 평가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안 되도록. 그러니까 그런 오판 방지가 일단 중요한 것이고 또 그런 합의를 하는 과정에 일부 패트리어트 포대가 작년처럼 작년 6월 12일 전쟁에서 패트리어트 포대 2개가 차출된 것 그런 거 유사하게 차출된다 하더라도 그게 결과적으로 한반도 방어의 약화로 이어지도록 않는 후속 대책을 마련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괜찮고 또 한국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한국형 삼축 체계 중에서 KMD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네. 완전한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또 한국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촘촘하게 후속 대책을 하면서 협의를 했을 것으로 이렇게 평가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군 전력을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번엔 이란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미국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은 첫날 대비 90% 감소했고 드론 공격은 83% 줄었다. 이건 이제 미국의 평가입니다. 네. 이란의 현재 전력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이제 미 중부군 사령부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대이란 군사 작전을 주도하고 있는 건 미 중부 사령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작전 사령부인데 미 중부 사령부나 이제 이스라엘이 발표한 내용들 보면 이게 단순 발표뿐만 아니라 예. 영상이나 사진들도 같이 보여줘요. 근데 이런 걸 보면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뭐 80%의 이란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제거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28일 이후로 지금 이란이 발사하는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의 숫자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네. 또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실제로 어느 정도 군사적으로 지금 효과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금 공습이 공격이.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이게 이란의 패착이기도 한데 사실 이제 그 이란 같은 경우에 산악 지역에 동굴을 파고 거기에 탄도미사일이나 자폭 드론을 많은 양을 이제 보관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동굴 형태의 그 보관 창고는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들어가고 나가려고 그러면 어떤 입구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입구만 부시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빼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공습의 주요 대상이 이제 그런 중요한 그런 보관 시설들이 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며칠 전에 미 본토에서 스텔스 폭격기 B2가 투입이 돼서 이런 진지들을 이제 파괴하는 작업을 했고 비원비도 마찬가지로 투입이 돼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 이란의 미사일 발사라든가 자폭 드론 발사를 지금 상당 부분 제거하고 있는 상황이라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게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85% 정도는 신뢰성을 갖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뭐 저희가 뭐 자막으로도 좀 내보내드렸고, 이란의 자랑이라고 했던 이 지하 미사일 도시가 오히려 이제 약점이 되고 있다 이런 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미사일 그러니까 지하에서
숨겨져 있다가 갑자기 나와서 이런 체계 사일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강점이죠. 작전적으로 강점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은폐가 돼 있기 때문에 표적화가 어렵다. 두 번째는 그 안에 여러 미사일을 보관해서 다량 운용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측면이에요. 근데 그게 그 강점이 단점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그 표적이 노출됐을 때예요. 그러면은 그 표적이 노출되면 이것은 하이밸류 유닛이라고 해서 고가 표적이 됩니다. 그 고가 표적이 되면 그게 이제 약점이 되는 거예요. 많이 미사일이 있으면 그것만 타격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 위치를 알면 나올 때 타격을 하면 되고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것을 포착을 해서 지금 그리고 이제 또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 탄도미사일이든 뭐 미사일이 요격하기 힘든 것은 이미 이제 발사가 돼서 비행 단계에 있을 때 요격이 힘들잖아요. 근데 네. 나오는 시점에서 요격하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요격도 용이하고 그러면은 저가 드론으로도 요격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정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그런 이란의 강점을 미국의 뭐 강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약점으로 만들어서 그런 어떤 지략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과 이란 내 여론을 좀 살펴볼 텐데요. 미국이 이번 전쟁을 위해서 최소 약 7조 3천억 원을 썼고 앞으로 이제 73조 원 규모의 추가 예산 요청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내 여론, 글쎄요, 뭐 SNS를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 아들부터 참전시켜라 이런 좀 메시지들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내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지지 그룹이 이제 마가죠. 근데 이 마가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도 이제 큰 역할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마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더 이상 미국이 해외 전쟁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게 굉장히 셉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제 이 이란 전쟁을 통해서 사실 마가도 분열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미국의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이 전쟁이 좀 긍정적인데 특히 이제 친이스라엘 뭐 이런 이란을 적대시하는 그런 이제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굉장히 이 전쟁이 긍정적인데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들은 싫어해요. 거기다 이제 마가의 또 핵심은 미국의 이제 밀레니엄 세대입니다. 미국의 밀레니엄 세대들이 사실 우여곡절이 많아요. 왜냐하면 2001년에 9.11 테러가 일어났죠. 두 번의 전쟁을 겪었죠. 아프간, 이라크 전쟁도 겪었고 경제 위기 또 지금은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를 뺏기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엮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반대하는 여론이 오히려 트럼프 지지 세력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미국 여론을 살펴봤다면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시민들에게 군사 작전이 끝나면 이란 정부를 접수하라 이렇게 봉기를 촉구한 상황이잖아요. 이란 내 여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란 내 여론이 사실은 이제 최근 수개월 전에 있었던 이란 내 시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때는 이란의 시위가 되면서 지금 이란 정권에서 유혈 진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반정부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다음 시위도 확산되고 그랬어요. 근데 과연 미국이 이란을 공습을 하고 하메네이까지 참수를 시키니까 그러면 그런 세력이 목소리가 올라갔느냐? 그 반대가 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하메네이가 시위가 막 이란 내에서 시위가 확산될 때는 학살자라는 어떤 그 이미지가 있었다면 미국의 공격으로 참수를 당하니까 순교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외부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니까 순교자 이미지가 높아지면서 정부에 대한 어떤 그 반대 인식보다는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 결집하는 인식이 더 높아져서 이란 내에서 미국을 과거에 지지했던 세력이 더 줄어들고 순교자로서 이란 문제를 이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아지는 사실은 그런 차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단순하게 군사적 작전에서의 승리 혹은 전투의 승리가 전쟁의 승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예. 미국도 이란 내의 여론은 어떤지까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연구소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